자, 막대먹은 영희 씨로 10년 동안 연기를 하며 이 30여 년의 연기 생활 동안에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김정아 씨인데 리얼 생활 연기로 이 드라마 안에서는 굉장히 좀 웃음과 감동을 주고 있지만 사실 이분의 개인사에도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정아 씨 어떤 배우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김정아 씨는 이제 후덕한 엄마요. 네네. 그게 지금 시즌 몇 가지 나가고 있죠. 16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성공한 드라마인 셈이죠. 하여간 엄마 역 때문에 다 이미지가 정해진 것 같지만 70년대 처음 데뷔해서 얼마 안 될 때는 그 소위 캘린더 걸이었다고 그래요. 몸매 좋고 그 시절엔 그러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보였던 인기 여배우 출발점에 섰던 배우죠. 네. 1972년에 MBC 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영화 초분에 이어서 제가 초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주연을 맡은 영화 관세음보살 이거는 포스터를 보시면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약간 독특하거든요. 이 작품에서 이제 여승이 되는 비구니 역할을 맡았어요. 이 작품에서 삭발투혼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강수연 씨의 아재아재 바라아재보다 훨씬 더 네. 먼저 원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영화가 그 당시 대표적인 상영관 하면은 서울극장, 대한극장이었거든요. 대한극장 상영작인 것만으로도 굉장한 홍보가 됐던데 이 영화가 대한극장에서 상영이 됐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한창 알리기 시작할 타이밍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분 남편은 제가 아는 분이셨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그렇죠. 압니다. 네.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이분을 모를 수가 없어요. 김우열 씨. 전 이거 듣고서 굉장히 또 관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참 이렇게 잘 나가던 시절에 결혼과 함께 브라운을 사라지게 되었는데 김정아 씨가 이 4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은 김정아 씨에게 씻을 수 없는 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주홍 글씨를 남긴 위기의 결혼, 여배우와 스포츠 스타의 환영받지 못한 결혼. 자, 뭐 지금이야 사실은 뭐 여배우하고 스포츠스타가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네, 저희 아나운서 선후배 가운데도 스포츠스타랑 결혼한 분들이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거의 1호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인지 이 결혼하기까지 양쪽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하고 우리 아이가 결혼한다 그러면 요새는 막 환영할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그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네네. 근데 과거에 이제 정반대였던 거죠. 두 가지가 하나는 미래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심한 얘기 좀 하겠는데 화류계랑 연예인을 구분 못하는 아주 보수적인 가정들이 무지 많았었습니다. 예. 실제로 옛날 얘기인데 예. 그래서 시댁 측에서 이 결혼 막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김우열 씨 가족들이 결혼 함직한 좋은 처자들을 선을 계속 보이겠대요. 그럼 김우열 씨는 어떻게 했느냐? 그야말로 막 추리닝에 뭐 그냥 후줄근하게 하고 나가서 막 행동도 막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성사가 안 되게끔 스스로 행동을 반복을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된 거죠. 김정아 씨 집안에서도 이제 반대가 당연히 있었는데 당시 이제 스포츠 이제 선수라는 게 지금과 달리 좀 인기도 없고 말하자면 벌이도 많다고 생각하던 때도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머니가 반대를 했고 특히 무남동녀 외동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결혼 못 본다 이렇게 막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지인들이 친구들이 가서 어머니를 업고 와서 식장에 참여를 시켰을 정도라고 하는데 전도 유망한 그런 딸인데 이제 막 꽃피려고 하는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속상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양가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두 분의 만남이 의아했다고 그러던데요. 저는 이제 야구 프로야구 팬이니까 사실은 김정아 씨보다 김우열 씨가 더 유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실업야구에서 대단했죠. 그래가지고 저희 연예계 쪽에서는 김우열 선수하고 김정아 씨하고 뭐 결혼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거의 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둘이 어울려? 아이, 둘이 오래 갈까? 막 이런 얘기가 좀 웅성웅성하고 그랬었죠. 김정아 씨는 데뷔하는 날, 처음으로 MBC에 들어오는 날, 그때 연수 왔던 탤런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MBC 5기가요, 그 전설의 탤런트 이계인이 포함되어 있는 기수예요. 박정수 씨도 그리고 박정수 씨, 고두심 씨가 있었는데 박정수 씨나 고두심 씨는요 조금 깍쟁이 같았어요. 서울 깍쟁이처럼 그때 직구진 선배들이 심부름 얼마나 시켰어요. 커피 뽑아라, 뭐 담배 사가라 그러면 내가 무슨 담배 살려고 여기 들어왔나 이제 이러는데 정아 씨는 심부름을 잘했어요. 그리고 부침성이 있었어요.
서글서글 얘기도 잘하고 다니고 선배들한테 가서 얘기도 좀 잘 붙이고 그랬는데 김우열 씨는 누구 통해 들은 소문이 터프가이다. 후배들한테 엄하다. 남성적인 모습이 조금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제가 시집 가가지고 야구 선수 얻어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답니까? 참 그것도 영화같이 만나셨더라고요. 영화 그 관세음보살 촬영을 마치고 가는 길에 뒤따라 갔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고 첫눈에 반해서. 길에서 쫓아갔다고요? 네네. 김무열 머리 선수랑 깎았는데. 김무열 선수랑 저기 처음부터 깎은 건 아니니까 아, 이제 과정이 네네. 있으니까 어느 시점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소개를 했겠죠. 나 누굽니다 하고. 근데 처음에 좀 무섭기도 하겠죠. 그냥 쫓아와서 또 운동하는 남자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근데 호기심이 생겨서 경기를 보러 갔대요. 함께 그라운드에 갔었던 그 후배가 다리를 놔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인연을 맺고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김유열 씨가 그 실업야구 전에 네. 고교 야구 때부터 날리지 않았어요? 그러죠. 왜냐면 그땐 다 그랬죠. 옛날엔 고교 야구가 최고 인기였거든. 근데 설린상고 출신인데 그때부터 날려갖고 78년에 실업야구대회에서 6게임 연속 홈런, 그래서 홈런왕 타이틀이고 늘 그러니까 홈런왕으로는 이 사람이 미리 꼽혀 있는 상태여서 하여간 70년대 대표 강타자 할 때 김우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야구 뭐 잘 그렇게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 아닌데 아주 선명하게 김우열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타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렇게 정도죠. 두 분이 만나셨는데 일단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가셨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의 결혼을 위태롭게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좋은 글씨를 남긴 위기의 결혼,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생활. 김우열 씨가 굉장히 당대 최고의 스타였고 또 홈런 타자였다고 들었는데 아니 근데 왜 생계가 어려웠을까요? 이 프로야구가 출범한 때 그 이후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업야구 시절은 1968년도에 데뷔해서 82년도 프로야구 출범하기 전까지 14년을 신인왕부터 홈런왕 이렇게 막 했는데도 전세방을 전전했다고 해요. 제가 아는 집안에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야구하는 실업 축구고 꽤 스타급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 은행팀이었는데 은행에 대리급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적은 건 아니나 평범한 거죠. 많이 못 버는 거였지. 네, 그래서 겨우 보금자리를 마련한 게 이제 실업야구 끝나면서 거기서 받은 퇴직금, 프로야구 시작하면서 거기서 받은 계약금 합해가지고 겨우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바로 지금 대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우열 선수가 바로 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운동선수로 또 씀씀이도 좀 있고요. 선수들끼리 회식도 해야 되고 그러기에 대리 월급으로는 충족치 않았는데 결혼할 즈음에는 아직 은행 행원이었을 때입니다. 실업야구. 예, 그리고 결혼 신혼 초에는 아주 어려운 그 대리 월급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때 프로야구가 82년도 생기면서 다른 후배 선수들은 좀 제법 넉넉한 돈으로 스카우트가 되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33살. 그래가지고 사실은 가까스로 오비 팀인가로 가게 된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다지 넉넉한 계약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아내분이 생활전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연애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단을 하셨단 말이죠. 일단 중단을 당한 거겠죠. 그래요. 옛날 그 젊은 여성들 결혼하면 여자 탤런트들 활동을 거의 못했거든. 배역도 안 줬거든. 그다음에 연애 활동을 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어쩌면 더 환영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몇 푼 안 됐던 모양이에요. 단막극 같은데 그러니까 단역 같은 것밖에 할 데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모델료 받고 비키니 촬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옛날엔 달력들을 사서 이제 걸었거든요. 근데 여배우들 헐벗은 것들을 쫙 그렇게 많이 걸어놨어요. 특히 맥주집 이런 데들은 다 그런 거였지. 그래서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가 이제 비키니 입고 달력에 있는 걸 발견을 한 건데 글쎄 지금이라면 그냥 멋있네 그러고 말 것도 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하여튼 온 사방을 쫓아다니며 그 달력을 다 사드렸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어서 연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김정아 씨 말에 의하면 김우열 씨랑 4년 동안 살면서 제대로 된 월급 복도를 한번 못 받아봤다는 그랬을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바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경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또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옷장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옷장사라는 게 새벽에 그 새벽시장 가서 옷을 띄어다가 띄어다가. 낮에는 팔아야 되잖아요.
낮에 팔고 또 그 당시에 시댁이 이제 슈퍼마켓을 운영을 했는데 그 한켠에서 팝콘을 튀겨서 팔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애 활동을 더더욱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열 받으면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번의 기회는 왔어요. 예. 1979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네. 80년도에 그 네. 강부자 씨가 출연했던 달동네에서 네. 강부자 씨한테 막 시집 안 간다고 구박받는 노처녀 역할 제안이 들어왔고 그런데 하필 그때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역을 포기하게 됐고 또 그동안 했던 그 장사를 또 계속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연예계하고는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아내로서 엄마로서 결혼 생활을 열심히 유지해 왔는데 우리 김정아 씨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충격적인 사연이 또 숨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주홍 글씨를 남긴 위기의 결혼, 시어머니 존속 상해죄? 지금이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가 있는데 여배우의 시어머니 폭행 사건 하면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기억나세요? 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주간 여성, 썬데이 서울, 주간 경향, 주간 중앙 이런 데 거의 다 났고요. 그게 이제 잠잠해질만 하면 또 월간지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뭐 타이틀서부터 김정아 무슨 뭐 시어머니와의 뭐 이런 게 막 언뜻 그 그림이 생각나는데 이게 왜냐면 시어머니 폭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더욱더 이제 그 보수적인 분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막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배우에 대한 선입견,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아유, 또 여배우가 시어머니 모신다고 까탈 좀 부렸나 보다. 그때 분위기는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완전히 나이든 노모 구박하고 때림, 아주 불효막심한 며느리 이런 낙인이 찍혔죠. 82년이 언제냐면 결혼하고 4년 됐을 시점인데 그 시어머니를 폭행했다 해서 뉴스에 덜컥 났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아서 전치 2주라는 진단서를 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전치 2주는 무조건 떼달래면 떼주는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 진단서 더불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폭행죄로 며느리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고부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요즘은 장서 갈등 얘기 많이 하는데 다만 이 시기에는 정말 고부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막 이렇게 점점 번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항상 그렇지만 물이 넘치는 거는 마지막 한 방울이잖아요.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된 사건이 김장 사건이었다고 김정아 씨가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김장을 했냐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내가 하는 김치는 맛이 없으니 어머니께서 담그신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돈도 드렸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발점이 돼서 옥신각신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댔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김정아 씨는 18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밀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를 딱 잡았는데 이게 흔적으로 남아서 그게 폭행의 증거처럼 됐다라는 게 김정아 씨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몇 년 있다가 카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찾아가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진짜 여기까지 나왔는데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때렸냐? 네, 진짜 시어머니를 때렸냐. 근데 술도 약간 취했는데 남자 같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자라 김정아 씨도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맥주 한잔 먹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참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괴로우니까 묻지 마 그냥 그래버리고 말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때렸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어렵죠. 저희들은 사실 믿지 않았어요.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밀쳤든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했든가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항상 울고 다녔어요. 일이 너무 커져버렸으니까 근데 고부 갈등에는 사실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편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그때 당시 남편 반응이 어땠나요? 네, 남편의 역할이 크죠. 사실 우리가 지금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간단히 나면 저희가 뭐 112에 신고하나요? 보통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전화하거든요. 나 사고 났어. 그러니까 김정아 씨도 사실 그래도 생각나는 건 남편이니까 이제 아이를 얻고 이제 찾아갔다랍니다. 근데 첫 마디가 너 엄마 때렸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더 얹어서 지금 많이 시끄러우니까 일단 피해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너 집에 들어오지 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슴이 억장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김정아 씨는 뭐 집에서 쫓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일단 친구 집에 가 있어 그러니까 친구 집에 진짜로 가 있었는데 경찰이 연락을 해온 거죠. 네. 존속상해죄로 고소당했다. 가보니 며느리는 카바레를 수시로 드나들고 술에 맨날 취해 있고 뭐 등등 그 온갖 안 좋은 소리요. 생활비도 안 줬다 등등 얘기가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선고가 내려진 게 어떻게 됐냐면은 법정 싸움 1년 끝에 집행유 1심에서 집행유예 6월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 거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억울하면 항소를 했어야 맞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굳어진 거죠. 그걸 뒤늦게 김정아 씨가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그때 그랬냐? 이미 존속이란 말이 붙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고 기자들이 따라붙으니까 본인이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이 상황을 털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아 씨가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 쪽에서 합의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교통사고가 나도 잘못한 쪽에서 합의를 이제 보자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김정아 씨도 1년 동안 이 법정 싸움에 너무 지치고 또 아들 데리고 나왔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본 거죠. 근데 합의를 봤다는 것 자체는 김정아 씨가 잘못하는 걸 인정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던 거죠. 근데 정말 김정아 씨가 그 뒤에도 후회를 했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내막을 모르니까 그냥 시어머니 때린 폐륜 며느리 이런 낙인이 찍힌 거죠. 일단 실형이 나왔잖아요. 집행유예 6개월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건데 어느 정도로 된 거죠? 네, 혐의가 인정된 거죠. 사실은 일반적인 상해죄에서 협의가 됐다라 그러면 벌금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실형이 나오고 이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경우는 물리적인 충돌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방어하는 차원이었느냐, 내가 가격한 거냐의 차이인데 어쨌거나 경하게 처벌이 안 된 걸 보면 합의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아마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은 좀 됩니다. 김모 씨 사건의 진짜 내막은 뭐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향해서 집착이 좀 있었다. 결혼 전부터 이상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김정아 씨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착하고 며느리랑 사이 나쁜 게 단지 성격의 문제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한 것들도 있는데 법정에서 의사가 증언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10여 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던 상태였다. 그리고 증상이 뭐였냐면 질투망상, 피해망상, 우울증, 정신성 노인질환 등등 그래갖고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간섭으로.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진료한 의사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충고를 했대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어느 정도 집착이 보이셨던 모양인데요. 결혼식 당일이면 사실 잔칫날이잖아요. 시댁 쪽에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한켠에서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고 계셨대요. 본인이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최고의 아들인데 평생 내가 키운 아들을 새로 들은 며느리한테 아들 뺏긴다 그러죠. 아들 뺏기는 마음이 든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또 김우열 씨가 또 그 훈련 받고 한 뭐 2, 3개월 만에 그 네. 집에 들어오잖아요. 뭐 전주에. 신혼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부부간에 다정하겠어요. 네.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뭐 웃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 바깥에서 막 문을 막 두들긴대요. 시어머니가. 얘야. 나 좀 보자. 애비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 채워라. 이러면서 굉장히 또 그 하나 또 뭐야. 보태면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오셨을 때 이제 예전에는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드렸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나 안기 전에 며느리 먼저 안았다고 속상하다고 눈물을 보이셨다고 또 김정은 씨가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집착에 대해서는 좀 가족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4가지의 질병이 있고 약을 타 드시는데도 식구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이걸 아는 건 시아버지와 김정아 씨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김정아 씨가 김우열 씨한테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엄마 심장병 약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해서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시아버지랑 김정아 씨만 알고 있으니 이거 버섯목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누명일 수도 있는 존속 상해범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시댁에서 아들까지 데려가려고 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김정화 씨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혹시 뺏길까 싶어서 지인집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친 거죠. 들이닥쳐서 이제 아이를 달라. 그러니까 김정화 씨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하면서 베란다 끝까지 밀려간 거예요. 아이를 안고. 더 다가오면 나 이 아이를 데리고 뛰어내리겠다. 그러니까 자살도동 아닌 자살도동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더 깊게는 이제 다행히 안 간 게 김희열 씨가 밑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정말 아이를 데리고 뛰어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을 만류해서 내려오라고 해서 상황은 종료됐는데 아이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던 모양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친권이 남편한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하죠. 근데 김정아 씨는 그 친구들 뭐 부정할 만한 이런 성격이 못 돼요. 아주 그 여린 있는 사람인데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하니까 노래하면서 술도 마시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안 뺏기려고 엄마가 막 도망가고 막 이랬죠 그때. 안 만나고. 혹시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남편 쪽에서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좀 강력하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그게 이제 친권하고 양육권자가 아마 아빠한테 지정이 됐던 모양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엄마는 그 아이를 잠시 가서 볼 수만 있지 그 아이를 데리고 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권이 아빠한테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돌려보내는 걸 거부한다면 이게 납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한 납치가. 그래서 형사적으로 사실 제재가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엄마한테 가 있다고 그래서 저 돈 안 주면 집에 빨간 딱지 붙이듯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내놓게 해야죠. 근데 다행히 김우열 씨가 그 친권을 강력하게 행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아줌마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딱 그 너 엄마 때렸냐? 이렇게 첫 물음이 이거였을 때는 여자들 입장에서 아우 막 화나는 공분의 대상인데 요때는 김정화 씨한테서 아들을 뺐으면 김정화 씨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집을 팔아서 그때 집을 파니까 한 3천만 원이 마련이 됐는데 그거의 반을 뚝 잘라서 1,500만 원을 양육비로 줬었다고 해요. 그 부분, 요 대목은 굉장히 또 우리 아줌마들 입장에서 보기에 또 멋진 마무리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결국은 이즈음에는 김정아 씨가 이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거를 믿어주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설상가상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불행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딸의 이혼에 충격을 받아서 친정 어머니께서 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이 시어머니 폭행이라는 그런 주홍 글씨가 딱 새겨졌으니까는 이걸 바라보는 친정 엄마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겠어요? 그 존속상해 그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병을 얻으셨는데 계속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대요. 보신탕 한 그릇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보신탕을 먹냐라고 매몰차게 했는데 정말로 그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때여서 그거를 사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빳빳한 10,000원권 4장 4만 원을 딱 주시면서 이거 애기 맛있는 거 사줘라고 하고 가셨다는데 그 4만 원이면 보신탕 한 그릇 사 드시죠. 근데 본인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고이 간직했다 그걸 또 주셨던 거고 그걸 받은 김정화 씨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도 이게 한으로 사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딸이 결혼해서 고생하고 있지. 또 더더군다나 또 가서 또 이혼하고 전속 상해범으로도 낙인 찍혔지. 네. 정말 눈 못 감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께서 위자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 집을 판 돈의 절반을 떼서 주긴 했지만 이걸로 뭐 생활고가 확 나아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봤자인 게 자기 친정엄마 병원비 일단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재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갔죠. 결국은 이제 유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들어갔죠. 그다음에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김정아 씨 편으로 라면 국물이라도 먹여주고 싶은데 라면 살 돈도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극단적이었다는 얘기죠. 사실 당시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사실 본인이 목숨 걸고 아들을 지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자살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약을 먹는 걸 경비 아저씨가 보고 말려서 살아난 적도 있다라고 하니까 김정아 씨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우 생활들이 또 그렇잖아요. 일 있을 때는 또 있고. 없을 때는 또 없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우리 박 선생님이 노래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정은 씨 노래 좀 꽤 좀 해요. 해서 그때 또 밤업소에 애기 데리고 차에 놓고 가서 노래도 하고 또 노래하고 이렇게 이혼하고 노래하고 있으면 저쪽 그때는 또 스탠드바였었죠. 스탠드바 거기서 많이 이렇게 배우들 섭외하고 그랬는데 노래하고 있으면 한 그 취객이 야구방망이 들고 너 이혼하고 뭐 노래하는구나 그러면서 흔들고 있대요. 아유. 그런 광경 굉장히 밤무대에서 노래도 뭐- 하시고. 그러다가 드라마가 섭외가 됐습니까? 간간히 됐는데요. 그 전원일기 출연하셨는데 그때 정말 동네 안악역. 원래는 영화 주연까지 했던 분인데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좋은 역할이 많이 오지 않았고 또다시 생활고가 되니까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사업에 손을 댔다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이랑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 보험은 사실 들어주는 거라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보험 설계사 역할까지 하면서 주변 이들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해요. 아드님은 어떻게 예, 지금은 또 웬만큼 또 다 기반 잡았어요 사실. 그리고 아들도 그 30대 중반에 아주 건장한 그 트레이너. 그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아주 훈남. 아주 보기만 해도 배부를 정도로. 그래서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 나는 정말 고부간 그 갈등도 안 겪고 정말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하고 항상 마음에 다짐을 한다고 그래요. 꼬투리 하나만 잡을게요. 네.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하도 당하니까 이제 내가 며느리 얻으면 난 절대 안 그러자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해준다 그러잖아요. 네. 잘해주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뭘 잘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뭘 하는 게 문제야. 왜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 그 말도 거짓말일까? 잘못된 거지. 절대 딸일 수 없어요. 딸일 수가 절대 없어. 딸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최대한 안 보고 자식이 독립해서 근거리 자기 아내와 따로 살게 하는 게 최대 배려지 잘해주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억압이죠. 근데 어쨌거나 김정화 씨가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시어머님 돌아가셨죠? 아, 돌아가셨는데 너무 다행히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고요. 시어머니께서 사과를 하셨다고요. 그때 미안했다. 김정은 씨 마음에 그래도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좀 힘든 과거를 잘 견뎌오신 김정아 씨인데 요새는 뭐 대단하십니다. 네. 케이블계 전원인. 그럼요. 여기서 이제 엄마 역할, 욕쟁이 엄마 역할인데 둘이 실제 엄마 딸 사이.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는데 김현숙 씨하고. 좀 이렇게 승승장구한 인생을 쭉 살아서 현재 도달한 사람 말고 저 김정아 씨처럼요. 좀 이렇게 굴곡지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 나이에 맞는 배역으로 잘 나가는 거 보면 왜 박수 치고 싶고 또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네. 30년 만에 사실상 전성기가 다시 찾아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막 댓글이나 시청률 이거 주연 배우들이 챙기는데 김정아 씨 일일이 본인이 다 새벽 3, 4시까지 이걸 다 본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영애 씨 역을 맡은 김현숙 씨랑 두 분이 같이 시즌이 끝나면 다음 언제 오나 우울증을 같이 겪으신다고요. 두 분 보면은 아까 진짜 모녀 같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정아 씨는 아들밖에 없죠. 근데 본인이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끔찍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런 본인이 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김현숙 씨한테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막대 먹은 영애 씨라는 작품이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또 연극 무대에도 복귀를 하셨거든요. 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못했던 한을 푸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잘 됐네요.